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물은 매각제외가 되고 토지만 매각되는 사건에 대해서 이 간섭법적 지상권과 법정 지상권이 공존해 있을 때 어떻게 권리 분석이 되는지 실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성대학교와 영남理공대 평생교원 경매과정과 실전 투자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매일경제 시어 포럼 강사 및 한의대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 서현 김동수 박사입니다. 저는 맥 잡는 실전 경매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보시게 되면요. 2024경 11292 사건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청도 사건이 되겠고요. 건물은 매각제외가 되고 토지만 매각된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법정 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이런 단서가 붙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요. 토지가 이렇게 있을 때 건물이 없을 때와 건물이 없을 때 감정이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요. 건물이 없다고 감정할 때 1억이 감정이 되면 건물이 있을 경우는 이 건물 때문에 토지가 감가가 생깁니다. 그래서 건물로 인하여 30% 감가가 돼 가지고 1억 토지가 건물이 없을 때 1억이면 건물이 있을 때는 7천만 원 감정이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게 되면요. 건물이 없을 때는 1억 3,376만 원의 감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건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9,363만 7천 이렇게 해서 감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9,362만 2천원을 해서 1차 경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로 해서 95만 9,990원에서 70.99% 해서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왜 이렇게 낙찰받았는가 하면요. 30% 감가가 되었기 때문에 건물만 해결하게 되면 결국 토지는 원가격 1억 3,300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낙찰받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가격은 전체 합치게 되면 1,755만 원 상당 이렇게 건물은 감정이 되었어요. 실제로 이 건물이 가추부터 시작해서 창고해가지고 몇 개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때문에 토지 가격이 30% 감가가 되어서 경매 진행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의 내역을 보시면요. 박땡땡 분이 실제로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이분이 소유권 이전을 받았습니다. 같은 박 씨니까 가족이 되겠죠. 그래서 이분은 원소유자는 돌아가셨고 이렇게 이분이 실제로 소유권 이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땡땡 분이 돈을 빌려줬다는 거죠. 이 채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박 씨가 돈을 안 받으니까 안 갚으니까 결국 김 씨가 경매 진행한 이런 사건이 되겠어요. 그래서 토지는 매각이고 건물은 매각제외가 되니까 법정 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이렇게 해서 주의사항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간섭법적 지상권과 법정 지상권의 관계에 대해서 보시면요. 이 간섭법적 지상권 성립 요건을 보시면 먼저 조건이 그렇습니다. 처분 당시에 건물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자, 처분 당시에 이런 당시에 반드시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처분 당시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이 소유권이 일어날 당시에 토지하고 건물 소유자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매매나 경매로 인해 가지고 결국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간섭법적 지상권을 이 갑은 취득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상속이 되더라도 상속은 동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다른 채권자들하고 철거 약정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유효합니다. 철거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간섭법적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법정 지상권 같은 경우는 자, 건저당 설정 당시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결국 이 건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다? 법정 지상권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처분 당시지만 법정 지상권은 건저당 설정 당시라는 단서가 붙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했다. 맞죠? 두 번째, 건저당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근데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틀리죠. 그래서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매나 매매로 인하여 토지 건물 소유자가 반드시 달라진다. 그리고 네 번째, 철거 약정은 무효다. 그러니까 약정을 해봤자 채권자하고 약정해봤자 이 약정은 무효가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간섭법 지상권과 법정 지상권의 이 성립 요건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보면 간섭법적 지상권을 먼저 이 갑이 취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간섭법 지상권은 결국 매매를 해가지고 소유권이 건물이 만약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간섭법적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유권이 변동 없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 간섭법적 지상권을 원용해서 이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세부적으로 알아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AA 소유권을 가진 물건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건물은 미등기예요. 그런데 상속이 A-1한테 이렇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B가 이 친척인데요. 이 A를 어떻게 구슬러 가지고 이 인감증명서 기타 등등 서류를 가져가지고 결국 이렇게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건전합권자한테 돈을 빌렸다는 거죠. 근데 이 B가 돈을 안 갚네요. 그러니까 건전합권자는 어떻게 해요? 이 경매 신청을 하겠죠. 그래서 경매 신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은 결국 다른 사람 소유이기 때문에 매각지혜가 되고요. 그리고 또 미등기이기 때문에 아예 매각지혜가 되겠죠. 그래서 매각지혜가 되고 토지만 매각이 되는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지에 대해서 제가 김동수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낙찰받고는 이제 뭐 하겠습니까? 이 건물 소유자한테 이 법정 사건이 안 되니까 건물 철거하고 나한테 지료를 달라. 그러니까 건물 철거할 때까지의 지료를 내가 달라고 요구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송을 진행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A가 어떻게 주장했는가 하면요. 간섭법적 지상권이 성립했지 않느냐. 이걸 원용해서 나는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 철거할 권한이 나한테 건물 철거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송이 되었을 때 판사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자, 간섭법적 지상권이 인정되는 거 아시죠? 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해가지고 깨끗하게 성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A-1이 결국 성소했어요. 그래서 지상권을 취득한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이 되더라도 저는 또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토지에 대한 지료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지료를 주세요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판사님이 소송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는데요. 법정상권은 건전 설정 당시에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틀려서 성립하지 않고요. 간섭법적 지상권은 과거에 성립되었으면 상속은 동일로 되기 때문에 계속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료 청구 소송으로 결국 언제까지 이 건물 철거할 때까지 나는 지료 주세요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건물 철거 소송을 하면서 결국 중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600만 원 주고 건물을 제가 매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건의 실제적 내역을 보면요. 자, 이렇게 해서 김 씨가 경매 진행을 해가지고 건물은 매각지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박 씨 같은 경우는 친척이에요. 그래서 친척이 이렇게 해서 소유권이 넘게 하면서 이 돈을 빌린 이런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 씨의 지금 자제분께서 이 건물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상속이 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건물 철거 후 토지 인도 소송을 이렇게 진행을 시켰습니다. 근데 중간에 합의를 받기 때문에 소치하서를 이렇게 넣었죠. 김동수 외 일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하를 시켰는데요. 자, 치하를 시키게 된 계기가 뭔가 하면요. 자, 이렇게 보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보정이 떨어졌는가 하면요. 자, 이 지료 감정을 해야 되니까 이 80만 원 이 상당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정확한 금액이 85만 8천 원 돼 있죠. 이것을 감정 비용으로 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감정 비용을 내고 다시 소송하게 되면 결국 제가 거의 이제 지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 뭐 이분한테도 그렇게 뭐 이득이 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감정 들어가는 비용을 어차피 법원에 주니 결국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사비를 주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해서 결국 600만 원을 합의를 이렇게 받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감정비용 법원에 내니 결국 이 사람한테 이사비로 주는 것이 더 낫다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를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고 나서는 건물 포기각서를 상속인들을 통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 소유자는 결국 채무자는 이게 건물에 대한 권리자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원 소유자, 그 아버님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것이 이제 증명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당사자 변경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3명인데 한 분은 그냥 포기를 해주셔가지고 바로 이렇게 제외를 시켰고요. 3명을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3명이 건물에 대해서 포기각서를 이렇게 다 내줬어요. 이 당사자 변경할 때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3명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류가 거의 제가 뛴 비용이 경비만 3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건물 매매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받아놔야지만 저는 양도 혹세에 대한 필요 경비를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주로 이렇게 점유하고 계시니까 이분한테 건물 매매 계약서 해가지고 600만 원 해서 이렇게 받아놨고요. 그리고 정리를 다 하고 나서는 지금 이제 지금 분위기는 매매가 잘 안 되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토지를 싸게 매입하고 건물까지 해결을 다 했기 때문에 수익은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갖고 있으면 수익이 상당히 좀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다른데 또 이제 법정인 상권 문건으로 해가지고 이 건물 짓다만 그 건물을 승계받아서 완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법정인 상권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결국 이 대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있는 물건들을 최대한 빨리 매각을 하고 그 건축 비용으로 다 이렇게 메꿔넣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투자하신 분 친척한테 결국 1,000만 원 상당 수익을 올리고 넘겨주고 저는 이 물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 물건 같은 경우는 내가 워낙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다운되더라도 크게 손해보지 않는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손해 안 벌고 파는 것에도 굉장히 큰 이득이죠. 그래서 왜 특수물건이기 때문에 여기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간섭법정인상권과 법정인상권의 성립 요건을 먼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간섭법정인상권이 성립되면 이것을 계속 원용해서 상속인까지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까지 진행되면 지로 청구하면서 이렇게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자, 이런 거의 시골집이신 집인데요. 여기에 지로 내가 뭐 1억에 대한 지로 6%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그 600만 원을 제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년에 600만 원이면 이 시골집에서는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합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특수물건을 반드시 투자해야 됩니다. 이것이 수익 창출이 돼요. 기본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금액이 올라야지만 수익이 되지만 이 특수물건은 내가 해결만 하면 결국 기본 수익이 되기 때문에 이 특수물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보시면 됩니다. 이 특수물건은 지분이나 뭐 유치권이나 법정상권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다 툴이 등에 정해졌습니다. 그냥 그 길로만 가면 돼요. 그래서 한 번만 딱 해보면 그 다음에 전가동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한번 직접적으로 해보시면 나중에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다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강의 지로는 먼저 내 재산을 지키고 반드시 투자를 하자. 그래서 절대 손해보는 투자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저도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또 계기로 해가지고 다음부터 실수 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수익 창출은 더 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법정상권의 가장 큰 단점은 대출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현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 돼요. 저는 이제 제자들 같이 하는 이유가 저도 현금이 부족하니까 같이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투자하시고 하실 분들은 실전 과정에 오셔가지고 같이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법정인상권과 간섭법정인상권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